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때 가족을 모두 잃고 방황했던 여자입니다. 이제는 쭉 행복한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마자 엄청난 불행이 닥쳤고, 그 일로 인해 저는 가족 모두를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겼죠. 그때 너무 허망하고 막막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일이 발생하여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하였고,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버텨내는 동안 기적 같은 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겪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것입니다. 저는 충청도의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짓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소유한 땅은 손바닥만큼도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의 땅에서 소작을 해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부모님은 순박하셨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죠. 배움도 없이 제주도에서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셨어요. 그들은 주로 땀 흘리며 노동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는 데 벅차웠습니다. 학교는 다녔지만 집으로 돌아와서는 바로 부모님을 돕는 게 필수였어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땅은 땅이니까요. 요즘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저와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학교는 나왔지만 고등학교는 못 갔어요. 대부분은 부모님과 농사를 지었지만 때때로는 다른 가정에 가서 수확물을 팔기도 했죠. 시골이기 때문에 모두가 나이 많았어요. 노인들 밖에 있는 손이 필요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24살까지 살아왔습니다. 내일 날씨가 궁금해도 내일 뭘 할지를 생각할 결심이 없었고 꿈이 무엇인지나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아예 생각해보지 않은 채로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다른 집에 품을 팔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를 붙들고 소주를 따라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술이라는 것에 대해 입에도 대보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술을 주시니 당황스러우면서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컵에 가득한 소주를 벌컥벌컥 따르시고 힘겹게 말을 꺼내시더니 너 결혼해라네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야? 저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요. 없어요. 제 남자는 내가 구해두었으니까 너는 몸만 가면 돼.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결혼을 해요? 나는 아직 24살이라고 말씀을 했죠. 엄마가 많이 아프다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세요? 요즘 들어 피곤하다 네. 그러더라고. 안 하던 소리를 하길래 혹시나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게 암이란 거야. 그래. 당장 병원에 입원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너도 알다시피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 그랬어요. 그럼 어머니가 병원비 마련하려고 결혼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에 한 번 못 가보고 저렇게 죽게 두실 순 없잖아. 알아보니 니까 나인 좀이. 건실한 청년이라 너도 어차피 여기 있어 봐야 할 것이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가서 새 집을 마련하고 잘 살아. 아빠와 엄마가 아파도 그렇지. 딸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이해해라.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한 것이고 연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무슨 재산도 아니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돈이 필요하니까 팔아먹는 게 너무 분했지만 당시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출을 하려고 해도 학벌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졸업 정도로 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되었고 무엇보다도 항상 시골 한 구석에서만 살다 보니 어디론 가려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의지대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남자는 연세가 많았어요. 제보다 12살이 많은 신랑은 키가 작고 얼굴은 시커먹었지만 다행히 눈, 코, 입이 다 예쁘게 빠지는 정도로 마음에 드는 점이 있었고 몸은 건강했지만 이미 돈을 받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비용을 소요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결혼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남자와 함께 혼인신고해서 살았죠. 남편은 벌을 키우는 일을 했는데 트럭에 벌통을 가득 싣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면서 꽃이 피는 철이 된다면 저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벌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양봉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따라다니며 전국을 돌았어요. 그런데 웃긴 건 부모님과 함께 살 때보다 남편과 함께 살 때가 더 행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참 말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옆구리라도 찔러서 말을 시키지 않으면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었네요. 하지만 마음속까지 무뚝뚝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산에 들어갈 때는 제가 넘어질까 봐 꼭 손을 붙잡아 주었고, 아프면 이리저리 모시고 다 때려치우고, 제 옆에 항상 바싹 달라붙어 종일 간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없어도 매사 항상 함께 했습니다. 저를 먼저 생각해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도 거의 3년 동안은 제 허락 없이는 제 몸에 손 한 번 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함께 돌아다니면서 서로를 알아가다 보니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의 나이가 걱정되었어요. 아직 30도 되지 않은 저와 달리 남편은 어느덧 40살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은 아이를 가질 생각조차 안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살짝 당황해하면서 일꾼으로 데려왔냐고 농담해봤는데 그때 남편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임신하자 남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짬짬이 벌어모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다양한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학교에 다니는 시기가 되면 하던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한 곳에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마음이 뜨거워질 것을 알면서 당연히 좋다고 했었죠. 곧 사랑스러운 아이도 낳게 될 것이고 8년 후 한 곳에 정착하여 살 것이라 생각하니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죠.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는지 확인하러 밖으로 나가보았는데 그날은 숲속이 너무 조용하여 이상하다고 느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는 큰 멧돼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선 벌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몸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할 수 없이 못하고 멧돼지를 보며 서서 있었죠. 멧돼지는 용기를 내어 콧김을 내뿜으며 절들이려고 하더군요. 그럴 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밖으로 나가 있었던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기이하다 생각한 남편이 왔을 때였죠. 멧돼지와 나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던 남편은 곧이어 막에서 쇠망치를 들었습니다. 나왔다가 갑자기 소리를 내며 멧돼지의 주의를 끌었어요. 멧돼지가 시선을 돌리자 즉시 남편에게 돌진했고 남편은 힘껏 망치로 멧돼지 머리를 후려쳤어요. 나는 옆에서 산으로 떠나가라고 비명을 지르며 맥을 썼던 멧돼지가 남편의 망치에 맞아 화들짝 놀라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한 숨을 내쉬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부모마저 팔아먹은 남편이 살려고 맞아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순식간에 가슴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지며 멧돼지에게 몸을 바쳤죠. 나는 무거운 몸을 지고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하필이면 산이 깊어서 큰 길에 나올 때까지도 한참이 걸렸답니다. 남편이 걸렸을 때 그의 상태가 저에게도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남편의 핸드폰으로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지만 남편의 부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술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그때 세상에서 제가 믿고 의지했던 단 한 사람, 남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도 제 눈으로 보면서도 그럴 리가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오히려 사모인 저를 더 걱정하셨지만 전 그런 생각을 하려는 용기도 없었어요. 내게는 세상이자 모든 것이었던 남편이 없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뱃속의 아이마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삶의 미래가 어느 날 한순간에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다 필요 없다는데도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지만 태어나자마자 다시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벌통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벌들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잘 살고 있었더군요. 그게 왜 그렇게 얄밉고 고맙던지. 그날은 벌통 앞에 앉아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껏 한 번도 저 자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살아본 적이 없었죠. 어느 순간 남편과 아이를 따라가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벌통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들었지만 여전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털이 섰어요. 멧돼지가 오면 어떡하지?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간 그 악마 같은 놈이 나타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전신이 떨렸어요. 그때 숲에서 나타난 건 남자아이였어요. 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 조심스레 대해보았어요. 10살이 넘은 남자아이였지만 숲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마가 찢어지고 입는 옷이 몸매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순간 상당히 당황했기에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곧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 사는지 등 부모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었죠. 말투로 미루어 보면 그 정도의 연령이 아니었을 텐데 아마도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건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 이제는 알 수 없겠죠. 어차피 무슨 일이 되던 간에 먼저 제가 돌봐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혹시 부모님이 아이를 찾아 다니실까 과산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끝날 즈음에 아이의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수소문해봐도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얘긴 없었고요. 어느덧 겨울이 다가와 벌통을 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산에 있을 순 없었습니다. 언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장 학교에는 가야 할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마음을 굳히고 벌통을 정리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에는 양봉이를 전부 정리하고 그 돈을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을 열었어요. 달리 할 줄 아는 일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술이나 군거 정도를 관리했습니다. 파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후에는 곧장 출소에 가서 아이의 부모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제 아들로 출생 신고하고 부랴부랴 학교에 입학시켰다. 학교엔 다녔겠지 하는 마음에 동네 초등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이래저래 아이에게 질문을 던지더니 답변이 없고 수준이 대략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학교만큼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아들과 함께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대신 아이를 위해 밥을 차리고 학교에 보내고 벌통을 돌보는 대신 가게를 정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관계 면에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도 인간관계가 그다지 넓다고는 하기 어려웠었습니다. 종일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품을 팔러 갈 때뿐이었고 어찌됐든 일하는 동안에는 얘기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평소 말수가 적은 제 성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 더 햇종일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남편이 고작인데 워낙 말수가 적은 사람이니 대화다운 대화는 거의 몇 주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했거든요. 간혹 꿀을 팔러 나가면 사람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런 것은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좀 그렇고요. 하지만 아이와 함께 마을에 정착하여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여자아이와 함께 살고 있으니 온 동네 분들이 전부 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웃들과 점을 쌓았고 그렇게 해서 저와 아이는 점차 마을 생활에 적응했네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잃어버린 부모님이 머리가 좋은 분들이셨는데 아이는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학교에서도 1등을 놓칠 방법이 없었고 저는 이름도 잘 모르는 어떤 경기 대회에서도 상을 여러 개 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정말 하늘을 거느려서 생각하곤 했었죠.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 친자식은 아니지만 우리 아이가 밖에서 자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부분이기도 했어요.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동네가 워낙 시골이라 근처에 좋은 학교가 없었거든요. 좀 괜찮다 싶은 학교에 보내려면 하루에 몇 번 오지도 않은 버스로 1시간을 넘게 가야 해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이를 먼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죠. 참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아이와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억순이 집대들보가 빠져나간 것처럼요. 허전했어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 종일 슈퍼마켓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었지만 같은 일상을 보내더라도 뭔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허전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껴봤죠. 하지만 참아냈습니다. 부모님은 찾아주지 못했지만 아이만큼은 잘 되길 바랬기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 책임감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받지 못한 부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아이에게는 아낌없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대리 만족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에 간 후에도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들고 도착했을 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였어요. 대단한 일은 없어도 큼직큼직한 돼지고기와 신김치를 넣고 끓인 김치찌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덩치도 크기 때문에 한 번 숟가락을 들면 앉은 자리에서 제 새끼 식사를 뚝딱 해치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뱃속으로 저도 다 들어갈 것만 같았지만 뿐만 아니라 흐뭇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러갔어요. 가까이 알아보지 못해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아이가 떡하니 명문대 합격증을 보여주더군요. 아이가 합격증을 건네주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라도 한 번 잘못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좋은 일이고 좋은 날임에도 눈물 바다가 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 같아서요. 아이가 하룻밤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는 동안 울었던 것 같아서 잘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흐른 시간을 보상받은 것 같아서 그런지 울었네요. 대학에 합격한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기숙사에 입을 수 있었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지불할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몰랐어요. 아이가 입학할 때 들어갈 큰 돈을 생각할 때 적금을 깰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미안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말했지만 저는 돈을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해야 했고 또 하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쁘고 대견한 느낌은 다르게 느꼈으며 또 다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서울로 떠나는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아이를 축하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떠난 후에 아주머니 한 분이 제 등을 쓸어내리면서 이제 저러고 가면 출가하는 거요. 이제 정말 다 키웠고 뭐 다 키웠어 저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건 알았지만 또 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래도 그런 상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 믿었어요. 저는 원래 혼자였고 잠시 인연을 맺어도 곧 다시 혼자가 되었으니까요. 그게 제 삶이고 팔자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과 헤어질 때 애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잃거나 아이가 떠난 경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상처가 매일 커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운데 괜히 귀해서 전화도 못 걸겠고 그렇지만 가게 문을 닫고 나가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어느 날 사는 동네가 매우 작아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 번씩 사람이 지나가도 동네 전체가 소란스럽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그 누가 왔길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날 동네는 정말로 복석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물었더니 새는 감이요. 저도 처음 보는 얼굴인데요. 할머니도 모르시고
나도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왔네요. 내가 왔다고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번 세대에 가서 물어봐.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환영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나는 대표로 나선 건 사실상 정해진 일이었고, 말청년회에서 가장 어리신 분도 70대 중반이시었는데, 나만 30대였습니다. 노릇이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대표로 남자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남자는 마을 어귀의 빈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가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만 남아있는데 그들도 돌아가면서 빈집이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몇 개의 빈집이 있었어요. 이런 빈집들은 대개 누구도 찾아오지 않아서 대부분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그러한 집골목 중에 남자가 들어간 집은 거기서 그나마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었거든요. 하지만 어찌 됐어도 빈집은 허름한 것이었지요. 남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마켓 주인이신데 슈퍼마켓 주인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처음 뵙는 분 같아서요. 우리 마을에 볼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전에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러 가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저는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서요. 아무리 빈집이라고는 하지만 주인이 없는 집은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집 주인이에요. 그래요?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말이 없더군요.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집주인이라고 말한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겼죠. 앞으로 여기서 사실다고 하셨죠? 그럼 하루라도 빨리 마을 분들께 알려야겠군요. 인삽드리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작은 마을이라 소문이 금방 퍼질 수도 있거나 즉시 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죠. 시골 슈퍼에 주인이 없다는 소문을 만들어 무단으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없고 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궁금해해 급히 자리를 마련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서셨어요. 이장님을 찾아가 저녁에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이에 남자와 함께 읍내로 나가 이것저것 사온 것들로 음식을 준비했어요. 할 줄 아는 요리는 많지 않았지만 돼지고기 수육, 김치 그리고 막걸리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자는 30명 정도의 마을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요. 알고 보니 그는 전혀 마을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던데 아내와 이혼한 후 마을로 오게 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제보다 겨우 7살 정도 연상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은 슬픔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곤 했어요. 특별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기도 하고 가끔은 아침부터 슈퍼마켓에 나와서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친해져서 나중에는 내적인 이야기도 공유하게 되었는데 그에게 생긴 변화는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고알바였던 아들을 잃음으로써 모든 게 달라진 것이라고 말이에요. 하더군요. 몇 년을 찾아도 아들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었고 그때 아내분은 마음의 병을 얻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얼마 전 아내분이 세상을 떠나고 삶의 회의를 느낀 남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죠. 남자의 사정을 들으니 왠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더군요. 저 또한 젊은 나이에 가족을 잃은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공감대를 쌓아가며 점차 이해했죠. 아들이 대학에 가며 텅 빈 마음이 점점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대학에 갔다가 군대에 가기 전 잠깐 집에 들려서 제가 주저없이 남자 이야기를 아들에게 했었나 봐요. 제 표정을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들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엄마도 이제 행복해져야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도 행복해. 엄마 그 아저씨를 좋아하잖아. 표정만 봐도 알겠는데. 혹시 나 때문에 조심하는 거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 난 언제나 엄마 편이야. 아들은 저보고 그 남자와 꼭 잘해보라며 신중하게 당부하면서 입대했어요.
처음엔 그저 군대로 간 아들이 걱정돼서 정신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꾸 아들의 말이 생각났어요. 이제 와서 또 남자를 만나도 되는지, 그 사람 마음은 어떤지, 갑자기 오만한 걱정과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일이지만 슈퍼마켓에 온 남자의 한마디에 모든 고민이 사라졌답니다. 이거 참, 내가 염치가 없는 건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행복해질 거예요. 이 모진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게 결혼해주세요. 사실 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 우리 둘이 정분난 것이 분명하다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그럴 때마다 부인했지만 마음속에선 그렇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남자가 그런 제안을 해오니 이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결국 저는 40세에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일도 없어서 별도로 예식을 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같은 건 잡지 않고 그냥 마을 외관에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마을 사람들이 전부였고 남편도 굳이 사업할 때 만났던 사람들까지 부르고 싶진 않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였죠. 그러자 그 작은 마을이 들썩들썩했습니다. 다들 80, 90 된 어르신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전날부터 온갖 음식에 뭐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따로 돈을 들이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어르신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서 결혼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와 남편은 어르신들 끼일 때마다 대접해 드리는 것 말고는 나로 할 일이 없었네요. 입대한 아들에게도 미 연락해 두었습니다. 군대에서의 사정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나오든 못 나오든 알고는 있어야겠죠. 하니까요. 그렇게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마을은 저희 두 사람의 결혼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농사일도 놓은 채 마을 사람들이 저희의 결혼을 축하하러 모였습니다. 따로 사회자도 없이 이장님이 사회도 보시고 주례도 봐주시는 재미있는 결혼식이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결혼식을 치르고 마을 분들과 둘러앉아 늦은 점심을 먹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결혼을 축하드려요. 아들, 온다는 연락도 없이 어떻게 나왔어? 엄마, 결혼식 가야 한다고 억지로 휴가 받았지. 경사스러운 날에 아들까지 와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결혼식까지? 아름다운 계절이 저무를 때 아직 서로 만난 적이 없는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술판을 떨어뜨린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야, 왜 둘 다 이렇게 닮았어요? 아이고, 아리랑이다.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어요. 부지런해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까지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진짜 남편과 아들이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아들은 그저 어르신들의 제잘거림에 웃고 있었지만 남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귀신이 보이는 것처럼 당황했던 거죠. 해지더니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지더니 너, 설마 중기 이후 맞지네. 전 윤석인요. 정윤석 갑작스러운 남편의 반응에 떠들썩하던 마을 외관이 고요해졌다. 눈에 눈물까지 그렇게 맺힌 채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너 혹시 옆구리에 점 있지 않니? 작은 점이 3개 연달아 모여 있는 점 말이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남편의 말을 듣자 아들은 신기해하는 듯 군복을 들어올려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말대로 작은 점 3개가 나란히 모여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으며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포함한 죄를 포함하여 회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문이 어떤 것인지 모르며 어리둥절해만 했습니다. 그러나 곧 남편이 밝힌 사실을 듣고 나서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잃어버렸다고 말한 아들이 산에서 만난 그 아이였던 것이었죠. 모든 사실을 이야기한 이후 남편은 저와 아들을 꼭 안아주며 이제 다 끝났어. 난 이제 죽어도 여유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섞여 눈물을 쏟았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해만 했던 아들도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남편과 함께 울면서 부둥글 안았군요. 그렇게 하여 다시 한번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요. 친자식처럼 키워준 훌륭한 아들이 자랐고 항상 버틴 지주가 되어주는 든든한 남편도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죠. 전전 남편에게 저를 팔아넘긴 부모님을 원망스럽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가족을 꾸리게 되면서 때때로 얼굴이라도 한 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너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